경향도신문학 시즌7 대통령을 말하다 제1강 조갑재 기자님의 대통령 박정희를 말하다 박수로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경영연구소하고 이 대통령을 말한다가 이제 연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레저란 말이 참 좋습니다. 레저는 즐기는 건데 이게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즐기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제일 유능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인데 최석호 소장님은 작년에 황영웅 가수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강연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그 뒤에 자주 만나 뵙고 만나면 만날수록 재미가 있어요. 제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을 말한다는 기획을 하겠다고 해서 저게 잘 될까 했는데 여기 오늘 강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강사들을 저렇게 어떻게 모았을까 하고 신비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김영삼 재평가 저건 또 저 책은 우리가 냈어요. 그래서 아주 인연을 만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1945년생입니다. 일본에서 났어요. 1945년생이 54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그래서 해방동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지금 54만 명 중에 저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딱 반입니다. 27만 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만 명은 저승에 가 있습니다. 제가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영아 사망률이 한 30% 됐어요. 그러니까 10명 태어나면 3명이 죽는 거죠. 주로 홍역 이런 걸 해서. 우리 집은 평속입니다. 고향이.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가끔 이제 돌아가신 우리 누님들하고 만나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몇 명 낳았지 해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13명 낳았는지 12명 낳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그 중에 6명이 살았어요. 6명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11월 14일. 저는 1945년생이니까 그 나이 차이가 28년입니다. 28년이면 같은 세대라고 봐도 됩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느꼈던 어떤 마음, 그분이 겪었던 고생,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이기도 하고 삼촌 세대에 가깝죠. 나이로는 삼촌 세대.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세대를 그분이 마지막에 총 맞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 난 괜찮아 였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 그 옆에 있던 가수 김수봉, 신재순 여성 두 사람이 등에서 관통상을 입어가지고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어요. 손수건 같은 것도 없고 손으로 그냥 막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샘솟듯 했다고 합니다. 각하 괜찮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난 괜찮아? 가슴 관통상을 맞고 난 괜찮아 라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제가 신재순, 심수봉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김계원 비서실장 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똑같았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난 괜찮아. 그러니까 자네들은 지금 이런 아수라장에 있지 말고 피하라는 뜻이었다고 하면서 신재순 씨가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역시 대통령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저는 그 말이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라는 사람이거든요. 박정희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보면은 동정심이 우러나오고 그걸 정책화해서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그 동기가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그게 표현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신재순이라는 분은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옛날에 음식점을 했는데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럼 그 마지막의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은 어땠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총 맞고 난 괜찮아 라고 하는 모습이 체념한 듯 하면서도 해탈한 듯 하였습니다. 아주 생각을 깊게 하게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뭐 그렇게 많이 배운 분 같지는 않는데 그 순간의 느낌을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는 62살까지 사셨죠. 그런데 권력을 잡은 것은 1961년, 돌아가신 것은 1979년 18년입니다. 18년.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뭘 했느냐라고 하면 저는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이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합니다. 최악의 조건이라는 것은 그 통계가 있어요.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1961년 세계 1인당 국민소득 통계가 나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200개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통계가 잡히는 게 103개국 중에서 한국의 국민소득이 93달러였어요. 87등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보면 되죠. 가장 가난한 나라. 참고로 그때 제일 잘 사는 나라는 2,926달러 미국.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아마 1인당 국민소득 낮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6등인데 1,587달러. 일본은 26등인데 559달러. 스페인 29등. 뭐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아프리카에 있는 가봉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4배나 잘 살았어요. 326달러. 수리남 303달러. 말레이시아는 한국 1인당 국민소득보다 3배가 많아가지고 281달러. 지금은 가난에 시달리는 짐바브웨도 1인당 국민소득이 274달러로서 한국의 3배. 필리핀은 당시에 완전히 우리가 우르르 보는 선진국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당시에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필리핀으로 유학 가고 했습니다. 한국보다 3배나 많은 268달러로서 49등, 남미의 과테말라도 53등, 잠비아, 아프리카죠. 콩고, 파라과이 다 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들은 그때 남미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다음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민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어요.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민을 가자 해가지고 우선 여권용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파라과이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다행으로 여권 수속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가 그래도 당시에요. 우리보다 2배입니다. 2배.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서 한 번도 총을 쏜 적이 없습니다. 18년 동안 얼마나 격렬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까? 화염병도 던지고 돌도 던지고 파출소도 습격하고 경찰차도 뒤집어 엎고 했는데도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위 진압으로 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미얀마 같으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습니다. 시위 진압으로. 그런데 18년 동안 철권 통치라고 뭐 독재자라고 욕을 많이 하는데 발포 명령을 한 번도 안 내렸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변화를 일으키려면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몇만 명이 죽고 몇십만 명이 죽고 때로는 몇백만 명이 죽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죽고도 성공을 못해요. 성공을 했으면 그래도 인명 희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발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라도 나올 텐데 그래도 성공을 못합니다. 그게 더 비참한 것 아닙니까? 북한이 뭐 사회주의 혁명한다고 해가지고 하더니 결과가 뭡니까? 몇백만을 굶겨 죽이고도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인데 단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이런 위대한 발전을 일으켰다. 그것은 박정희라는 한 인간이 가진 위대성이죠.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뜻한 마음. 마지막에도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하는 그 인간애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넘겼다. 그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하면은 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정치적 암살도 없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고 이분학 정보부장이 알아서 하다가 뭐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도 뭐 죽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간첩이나 또는 간첩에 포섭된 사람이 살인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그 사상 때문에 사형 집행된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감사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이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1961년이죠. 5월 16일 새벽,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려고 라디오를 틀었더니 혁명 방송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세 아나운서가 KBS에서 혁명 공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린자중하던 군은 오늘 미명을 기하여 행동을 개시하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김종필 씨가 적은 혁명 공약입니다. 실시간으로 그것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박정희와 저의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는 박정희, 김종필 팬이었어요. 여러분 김종필 씨 아시죠? 네.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젊었을 때 아주 멋진 청년 장교였습니다.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대학생들하고 토론해도 절대 밀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 콤비를 이루었어요. 김종필과 박정희 사이의 관계는 아시죠? 인적 관계라는 거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형제분 중에 박상희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공산주의 운동을 사실은 좀 억울한데 어쨌든 사회주의적 운동을 하다가 대구 폭동 때 연루가 되어가지고 경찰한테 사살되었어요. 그분의 딸과 김종필 청년이 이제 결혼한 그런 관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일가를 보면은 형은 경찰 손에 죽고 부인은 유경수 여사는 북한에 내려보낸 간첩 문세광 손에 돌아가시고 본인은 부하 손에 죽고 한 가게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웠던 면을 이 나이트처럼 다 간직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대학가에 불어닥쳤습니다.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수교를 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야당 학생 중심으로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하는데 저는 그때 과대표였는데 저는 거기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동원하라고 학교 그 위에 학생회에서 지시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토론에 붙였어요. 지금 데모할 사람 그리고 데모 안 할 사람 다 자유의사로 정해라. 그래서 토론 한번 해보자. 지금 한일회담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반대하는 게 맞느냐 한번 토론해보자. 저는 거기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결론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시비에 갈 사람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이거는 절대로 몰려달려서 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군대 갔다가 제가 군대가 있는 시기가 1967년부터 1970년 사이였습니다. 그때 제2의 6.25 전쟁이 한국에서 났어요. 북한이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간첩들을 보내고 하면서 전방에서는 거의 전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월남에 2개 사단을 파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북한이 군사력이 피크에 달했습니다. 그때 북한의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개발에 먼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군사력 건설은 좀 늦었어요. 그러다가 1968년 1.21 사태라고 합니다. 1월 21일 김신조가 이 사람이 살아있을 겁니다. 김신조 등 34명의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세금정을 지나서 자하문을 넘다가 우리 경찰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1.21 사태라고 그래요. 1.21 사태를 겪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길러야 되겠다.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소총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16 소총 만드는 공장도 돌리고 그 다음에 예비군을 만들었습니다. 1968년 4월 7일이죠 아마. 그때부터 자주 국방력 건설로 나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경제개발에 치중을 하다가 그래서 이 1.21 사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결국 김일성이 실수한 겁니다. 1.21 사태를 당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력 건설 우선 무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무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무기만 만드는 공장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려면은 정밀 공업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밀 공업이 발달하려면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화학 공업 체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화학 공업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화학 공업 건설하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나라가 중화학 공업을 건설하느냐 아니면 경공업으로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과 보통 나라로 갈립니다. 지금 선진국은 다 중화공업을 건설한 나라예요. 우리는 중화공업을 건설하던 찬스에 바로 국가적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는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중동에서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랍 국가들, 석유 많이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석유를 무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에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에 친한 나라는 석유 공급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딱 그게 걸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서니까. 더구나 그때 중화공업을 막 건설하기 시작할 때 석유 위기가 왔어요. 그때 배럴당 석유 값이 $2 하다가 4개월 사이에 그게 $12. 그러니까 한 5배, 4배나 뜁니다. 우리는 기름을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이상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화공업 건설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펼쳐놓은 거예요. 이때 보통 지도자 같으면은 일단 위기 극복할 때까지 중화공업 건설은 좀 축소를 하든지 중단하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은 밀어붙이는 전략을 펴니다. 중화공업 그대로 밀고 나가자. 그러면은 필요한 달러는 어디서 버느냐? 그때 오일 달러가 많이 모이니까 중동 국가들이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1973년 4년부터 4배나 기름값이 뛰었으니까 돈이 넘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 항만도 건설하고 아파트도 짓고 막 건설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 업체가 중동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오일 마니를 벌기 시작해요. 1977년에 가면은 중동에서 건설 회사들이 벌어들인 달러로서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고도 남게 됩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때 만약 보통 지도자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건설을 접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살고 있을까요? 아마 말레이시아 정도일 겁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태국 정도로 사는 게요. 그게 실패한 나라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괜찮은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선택으로 해서 그들 나라보다 훨씬 더 앞선 나라로 가버렸죠. 이게 한국 역사에서 가끔 일어나는 역전 드라마입니다. 위기를 극복해가지고 그 전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가지고 몇 단계 더 나가버리는 게 한국 역사에 가끔 나타나는 위대한 역전극이 바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게 박정희 시대 때 만든 그 기초를 놓은 중화공업 아닙니까? 자동차 공업, 전자공업, 포항제철, 그리고 석유화학, 비철금속, 이런 게 전부 다 중화공업입니다. 중화공업 그때 선택을 합니다. 기계공업, 창원 기계공업 단지. 이런 건설을 하려면은 권력이 집중이 돼야 돼요. 이런 전쟁 이상의 지금 국가 비상 동원 체제를 갖추려면은 권력이 분산돼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한테 딱 권력이 집중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야당의 목소리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의 비판을 좀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한 게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유신선포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별로. 그게 72년이니까 72년 이후에 나신 분들이 대부분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저하고 여기 들으시는 분들 사이에 이 체험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 순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1972년 10월 17일 저는 2년차 기자하던 갑자기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고 국회를 다 해산해버리고 헌법을 중단시키고
하더라고요. 아니 평화 시기에 무슨 비상계엄령이냐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했던 이런 체제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유신체제입니다. 그 유신체제 하에서 무슨 대통령 직선제가 없어져버리죠.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상당한 또 통제도 가합니다. 유신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정희는 쿠데타를 2번 한 사람입니다. 1961년 5.16 쿠데타,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의 이 유신 선포는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침묵시키는 게 그걸 친위 쿠데타라고 그래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비상계엄도 그 일종의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 친위 쿠데타라는 증거가 뭐냐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여당 대표를 체포 명단에 올려놓은 게 이게 바로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이 유신체제는 물론 헌법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유신헌법이 나온 거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딱 7년이지, 7년. 요 7년 동안은 이제 평가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7년 동안에 정치를 억압했다. 독재다. 뭐 맞죠. 그 독재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재 중에서는 좀 느슨한 독재지. 왜냐면 그 기간에도 언론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고 또 선거는 또 이루어졌고 하니까 독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북한식 독재도 있고 박정희식 독재도 있는데 아주 좀 온건한 독재였지. 또 사람 죽인 것은 또 없고 어쨌든 뭐 친위 쿠데타에 의한 군의주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요 7년이 중요한 겁니다. 요 7년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박정희의 설명은 우리가 선진국 가는 버스를 막차를 타야 된다.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하려면은 언론 자유나 비판의 자유를 잠시 좀 보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듣고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소수였을 것이고 그래도 내가 불편하니까 견딜 수 없다는 사람이 더 많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기간에 부산에서 이제 사회부 기자를 했는데 그때는 저 입장은 그전에는 상당히 박정희, 김종필, 공화당을 좋아했는데 제가 사회부 기자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저한테 여러 가지 권력의 제약이 가해오니까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했습니다. 또 기자라는 게 잘 되는 것보다는 문제가 많은 걸 이제 찾아다니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정부적인 기자로 바뀌어가지고 이 정부가 잘못하는 거, 또 행정기관에서 잘못하는 거, 그거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기사를 썼던 7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하는데 놀라운 발표를 하는 거예요.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새도 뭐 산유국의 꿈 하면은 가슴이 뛰는데 1970년대에 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이 석유 파동을 겪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에서 기름이 나왔다는 것 이상의 큰 뉴스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산유국의 꿈에 부풀었어요. 주식도 막 오르고. 그런데 저는 부산에서 기자생활 하면서 외국 회사들이 부산에 기지를 두고 이 해저 석유 탐사하는 걸 제가 취재를 해가지고 석유 개발에 대해서 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발표를 보고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나? 이게 양질의 석유가 나온 게 맞느냐? 그때 또 언론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뭐 대유전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했어요. 제가 포항에서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는 이거 경제성이 없다. 석유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땅을 뭐 깊게 파면 다 석유는 조금씩 나옵니다만은 그게 많이 모여 있어야 경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해보니까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판단하면 됐지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 또 그때는 정보부에서 위장회사를 만들어서 시초를 하니까 정보부에서 언론사에 포항 석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 보도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었어요. 저는 기자니까 뭘 알면은 자꾸 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가리방을 끌고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한 2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언론사, 연구소, 정부기관에 보냈습니다.
이거 내가 알아보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그런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에서 그걸 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일본 신문에 포항서 경제성이 없다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부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려가서 조사받고 제가 신문사에서 쫓겨나왔어요.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작년에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6월 3일이죠 아마 갑자기 느닷없이 동해에 140억 배럴 세계적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딱 그 순간에 아이고 이 사람도 또 속았구나. 속아도 이번엔 크게 속았구나. 이건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인데 허접한 회사를 앞세워가지고 평가 결과를 원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던졌는데 그래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근데 결과는 포항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때 나온 이건 또 코미디인데 그때 양질의 석유가 나왔다 해가지고 병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박 대통령한테 갖다 주면 박 대통령은 기뻐가지고 그걸 재떨이에 부어가지고 석유에 불을 붙이고 해가지고 우리도 산유국이 되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원유가 아니고 정유회사에서 나온 거였어요. 정유회사에서 나온 기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땅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시추하다 보니까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온 걸 분석을 해보니까 정유회사에서 맡겨서 분석을 하니까 이거 크루드 오일이 아니고 리파인드 오일, 정유입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고의로 속인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박 대통령도 참 허탈하면서 그래도 몇 구멍 더 뚫어보라 했지만 뚫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걸 끝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 심해니까 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장비비 발표를 하니까 그 한 구멍 뚫는데 1,000억이 날아갔습니다. 1,000억. 아마 더 이상 뚫지는 못할 거예요. 더 이상. 저거 언론이나 야당에서 견제 안 했으면 한 10구멍 뚫었을 것 같아요. 그럼 1조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이 저게 좀 위험합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이 오판을 해버리면은 그걸 바로 잡기가 힘들어요. 이거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요새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각 책임제 같으면은 그 수상과 장관들끼리 아주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데 한국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고 있으니까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라는 말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친다 이겁니다. 사고 치는 대통령을 막기가 힘든 게 대통령 중심제의 약점입니다. 작년에 사고 하나 더 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고 더 쳤잖아요. 그게 의료 대란 아닙니까? 한국에는 의사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1년에 의과대학 신입생을 2,000명 더 늘린다는 발표를 했다가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바람에 지난 1년 동안 엉망진창이 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응급 환자, 중환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죽은 초과 사망자라고 그러는데 초과 사망자가 아마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한번 해볼 시절입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좀 나갔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은 중화공업 건설을 위한 유신체제. 중화공업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야당이나 언론, 너희 비판을 좀 최소한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유신체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와중에 뭐 직장을 잃기도 했지만 나중에 좀 돌아왔습니다만 저처럼 뭐 단합을 받은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선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유신체제 7년은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유신체제 이거는 독재다.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유신체제가 없었으면 중화공업 건설이 성공했을까?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정도 희생, 최소한의 희생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최소한의 희생 대신에 우리가 얻은 게 최대의 업적이죠. 최대의 업적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자동차 산업, 우리의 반도체, 우리의 제철, 우리의 석유화학, 우리의 기계공업 이거 빼면은 뭐가 있습니까? 마침 1972년에서 79년 사이 이때는 다른 나라에서는 석유 파동에 걸려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안 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만 중화공업 투자를 하니까 최신 설비를 가장 싸게 사들이고 그때만 해도 공장을 짓는데 땅값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고 또 주민들의 저항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가장 싸게 지은 거예요. 최신 설비를.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나라 중화공업 건설은 경쟁력을 갖고 얼마나 큰 걸 지었습니까? 규모의 경제도 있고 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해서 79년 10월 26일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저는 1979년 10월 11일에 대해서 거의 그날 있었던 일을 거의 분단위로 추적한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우리나라 역사에서 1979년 10월 26일은 우리나라 역사의 30년을 결정을 했어요. 하루가 30년을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 18년을 끝냈습니다. 김재규의 총성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전두환, 노태우 12년 조금 넘습니다만은 12년이 바로 10월 26일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이 계엄령이 펴지고 계엄령 하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 이런 수사기관을 장악을 해가지고 김재규 수사를 합니다. 자연히 수사권을 지닌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게 되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으니까 권력의 진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소장은 군 안에서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회라고요. 정규 육사 출신 장교단. 자신들은 엘리트라고 주장을 합니다. 4년제 고3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회 사조직의 회장이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내에 인맥을 갖고 있었고 당시에 국군보안사령관이었어요. 국군보안사령관이니까 다른 부대에 대한 감시망을 갖고 있었고 또 정보망도 갖고 있었고 이런 사람이 11.6 사건 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 국군보안사령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인사는 79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1사단장 하던 전두환 소장을 불러가지고 국군보안사령관 자리에 앉혔어요. 이 인사가 바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든 인사입니다. 그래서 11.6 사건 수사를 하면서 당시에 계엄사령관은 정성화 육군참모총장.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은 참군인입니다. 그분은 6.25 때 아주 잘 싸운 사람이고 이 권력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학자 같은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시해 사건 났을 때 김재규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궁정동의 한 구석에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수사를 하면서 정성화 장군이 김재규와 무슨 협력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아무 관계가 없고 우연히 일치였다는 것이 밝혀졌지만은 요게 결국은 정성화 장군을 올가매는 혐의가 되어가지고 11.6 사건 나고 나서 한 달 반 뒤인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그룹이 정성화 장군을 연행을 해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일을 벌리려고 하다가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정성화 장군을 지지하는 육군본부 측과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지지하는 측이 나눠져가지고 그날 밤에 총격전을 벌입니다. 총격전. 그런데 많이 죽고 하진 않았어요. 그 국방부를 점거할 때 한 3명이 죽었는지 다쳤는지 뭐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날 밤에 있었던 일로 해가지고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이 실력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시에 보안사 수사국장으로서 참여했던 이학봉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정성화 장군을 조용하게 깔끔하게 수사기관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 서로 오해가 생겨서 티각태각 하다가 총격전도 일어나고 부대도 출동하는 바람에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되어가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2사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2사람 생겼다고 했어요.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전두환이 무슨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 잡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군의 실권을 잡기 위해서 정성화 장군을 제거하겠다는 목표 정도였는데 이게 실패를 해가지고 사실상 쿠데타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 정권을 못 잡으면 다 사형될 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해가지고 무리를 해서 1980년 5월 정권을 잡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5월에 있었던 게 광주 사태고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3권을 장악하고 그 뒤 3개월 뒤 최규하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계획이 실패해가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를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살기 위해서 권력을 안 잡으면은 평장의 이슬로 사라질 판인데 살기 위해서 권력을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5공화국이 등장하고 전두환 치하에서 1987년에 6.29 선언을 거쳐가지고 직선제를 받아들이면서 제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지금 제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걸 계기로 해가지고 전후 30년의 역사가 1979년 10월 26일 총성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드라마틱한 사건인데 저는 이제 그것만 취재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1979년 10월 16일 부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부마 사태가 일어난 배경은 또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지만은 부산에서는 그 김영삼 야당 대표를 제명하는 데 대한 격분 이게 가장 컸어요. 이게 또 상당히 밀란 형식으로 빌려가지고 시민들이 막 가세하고 이렇게 되는 걸 김재규 정보부장이 부산에 내려와서 보고 야 민심이 떠났다. 미국도 박정희 정권을 싫어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차에 10월 26일 그 만찬 자리에서 차지철 경호실장이 김재규한테 아주 험한 소리를 하고 하니까 그 순간 총을 뽑아가지고 맞은편에 있던 차지철을 쏘고 박정희를 쏘고 그 다음에 총알이 딱 막히니까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또 총을 하나 더 가지고 와가지고 두 번째로 박정희 머리를 쏘아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던 중 돌아가시게 한 이 사건입니다. 요게 박정희와 기자 조갑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저는 부마 사태도 취재해서 부마 사태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11.6도 썼어요. 12.12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정성화 장군을 만나고 해서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사태 때 저는 또 광주에 취재하러 갔습니다. 취재하러 갔는데 제가 그때는 뭐 경상도 기자는 오면 맞아 죽는다고 뭐 하던데 가보니까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서 취재하고 돌아와서 또 신문사에서 잘리고 해서 저희 운명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 부마 사태, 11.6, 12.12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각각 제가 책을 한 권씩 썼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은 박정희라는 18년 동안 이어지던 권력이 무너지니까 어떤 건물이 무너지면 그 막 충격으로 그 옆에 건물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하던 그런 여진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그 사건이 만들어낸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살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오늘 4월 4일 또 한 번의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느 쪽으로 날 거냐? 인용 쪽으로 날 거냐? 인용은 파면입니다. 아니면 기각은 복직입니다. 어느 쪽으로 날 거냐에 의해서 한국 역사가 또 한 번 진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지금 대충 추측으로는 만장일치 8대0으로 인용,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조기 선거, 60일 안에 조기 선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문제 해결 방식에서 제일 그래도 평화적인 합헌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선거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막 싸우다가 결국 뭘 통해서 결정을 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합니다. 선거에서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구를 낙선시키느냐 하는 것은 그 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주권입니다. 주권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선거가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조기 선거를 통해서 오늘 한국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게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합니다. 그렇게 할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래도 뿌리가 있다. 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제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나무에 비교한다면은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나무를 키울 수 있는 토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토양은 경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력은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9,000달러가 넘은 수십 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도 쿠데타에 성공한 나라가 없답니다. 부자 나라에서는 쿠데타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달러 넘었잖아요. 3만 달러 넘은 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12.3 계엄 친위 쿠데타를 하니까 실패한다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키운 분이죠.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하면은 민주주의를 무슨 부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은 한국 민주주의의 어머니고 박정희는 민주주의 아버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적 시각에서 말씀드렸고 1994년에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할 때 기자를 보내가지고 당시 싱가포르에 계시던 이광효 수상 인터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광효 수상은 20세기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죠. 세계 최고의 도시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싱가포르 인구가 한 800만 되는데 싱가포르의 국력이나 이런 것은 인구가 비슷한 그 스위스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든 이광효, 이분은 뭐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분인데요.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때 김승진 박정희 시절 때 문공부 장관, 그분이 11.6 사건 났을 때 칠판에다가 유고하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걸 쓴 분인데 그분이 싱가포르 대사 출신입니다. 그래 그분을 모시고 우리 기자가 가가지고 이광효 수상을 인터뷰를 했는데 김승진 장관이 물었어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세 사람만 꼽아보시죠. 아시아에서. 다만 이광효 수상님 빼고 했더니 이분이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첫째가 중국의 등소평, 그 다음에 일본의 요시다 수상 아십니까? 일본 전후에 일본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총리인데 아주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한국 정치에 내가 관여한다는 인상을 줄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박정희라는 이야기의 뜻이죠.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약간 박정희 이렇게 편파하는 그런 기운이 있을 때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 입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세 사람의 아시아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박정희였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서울대학교 최고 경영과정에 다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달력을 만드는데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 지도자 12명의 사진을 넣고 싶은데 그 한 분 뽑아주세요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점심 먹으면서 한번 해보자. 20세기에 세계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 한번 뽑아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딱 정했어요. 첫째, 큰 나라여야 한다. 그래, 영향력이 큰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 당대에만 잘했어가 아니라 그 뒤에도 그 사람의 유산이 이어지는 사람이라야 한다. 세 번째, 그 사람이 문명 건설에 기여한 사람이라야 한다. 히틀러처럼 그런 파괴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토론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 우선 미국에서 한 사람 뽑아야 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냐, 트루만이냐, 아니면 냉전을 자유세계 승리로 종식시킨 레이건이냐, 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도 아무래도 12년 동안 집권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알겠느냐, 2차 세계대전을 해서 연합군이 이기도록 만든. 그 다음에 영국에서 한 사람 나와야지. 영국은 누구겠습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처칠이죠. 처칠. 그 다음에 독일은 히틀러는 뽑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일의 발전은 수독이거든요. 히틀러의 잔재를 청산하고 반공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아데나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데나우 수상. 이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프랑스,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도자 누굴까요? 그렇죠. 드골입니다. 드골. 그건 뭐 자동적 드골. 자, 그러면은 인도에도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나라니까. 인도는 누굴까요? 깐디? 근데 깐디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네루. 중국은 뭐 대통령 수는 없지. 그거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등소평.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다. 큰 나라를 꼽습니다. 큰 나라. 그러면 중동에도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중동. 해보니까 터키의 근대화 지도자 케말 파샤. 그쪽 가면 아타투르크라고 하죠. 케말 파샤. 케말 파샤는 중동에서 근대화 개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중동은 원래 근대화 개혁이 잘 안 되는 나라예요. 그 종교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나 아타투르크는 1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이니까 군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터키를 근대화했습니다. 터키 근대화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그 다음에 문자 개혁을 합니다. 아주 이렇게 흘려 쓰는 아랍 문자가 아니고 알파벳으로. 그 다음에 군대를 키워가지고 군대가 체제 유지의 수호기관으로 되도록 만듭니다. 등등. 그 다음에 또 돌고 돌다가 남미에서도 한 사람 나와야지. 남미에서 나오는데 이 남미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남미 지도자가 안 나오더라고. 왜 그럴까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쿠데타 하면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남미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쿠데타 막 하는 나라를. 우리나라 잘못하면 바나나 공화국으로 갈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에서는 없다. 아프리카에 누굴까요? 이집트의 나세르가 유명을 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역시 남아공의 만델라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에는 없느냐 이렇게 된 거죠. 모든 국력이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한국에서도 한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럼 누구냐. 이승만이냐 박정희냐 이렇게 딱 넣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정기를 썼지만 이승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승만 아니면 박정희 중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오늘날의 반공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만들고 6.25 때 싸워가지고 자유세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자유세계를 지켜낸 이승만 또는 뭐 박정희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세계적 지도자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르완다 같은 나라는 그 국가 지도자가 아프리카의 박정희라고 불릴 정도로 박정희의 이 국가 발전 모델을 가지고 가서 적용하고 있답니다. 그 르완다는 정말 불쌍한 나라입니다. 1994년에 그 부족끼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한 달 사이에 8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총으로 쏴 죽인 게 아니고 주로 이 몽둥이나 칼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래도 피해자의 편에 썼던 이름이 아마 카가멘간 그렇죠. 그분이 집권하고 나서 보복을 하지 않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나라를 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준 게 박정희의 성공 모델입니다. 성공 모델. 이게 최고의 수출품 아니겠습니까? 수출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진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박정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막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하는 위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군인들이 권력을 잡은 것은 12세기 고려에서 무신난이 일어났어요. 무신난이 일어나서 정권을 약 100년 잡았습니다. 약 100년. 그러다 몽골이 침략하면서 이 무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는 조선조는 학자 정권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과거시험 합격자가. 군인이 집권한 것은 800년 만에 처음입니다. 1961년.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요 세 사람의 군인 출신 대통령 시절이 몇 년 계속되죠? 딱 30년입니다. 요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박정희만 강조하는데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시절. 전두환 7년, 노태우 한 2, 3년 겹치는 1980년대의 발전은 박정희 시대 때의 발전에 못지 않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1%였어요.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그 길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전두환 시절 아닙니까? 그 길. 그런데 결국 성공했잖아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이 일본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국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그게 1980년대에 말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행운은 이겁니다. 전임자도 좋고 후임자도 좋았어요. 전임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놓았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국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바탕에서 박정희라는 기관차가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등장한 전두환 정권. 전두환 정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잘 관리해가지고 박정희 때 실수했던 것까지 바로잡고 특히 물가, 박정희 때 물가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때는 물가를 잡았습니다. 무역 흑자도 냈습니다. 그 바탕에서 서울 올림픽을 개최해가지고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회 각 분야를 선진화시키는 이런 대전략도 구사를 하고 87년에는 6.29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이고 해서 민주화로 가는 길을 또한 연 사람입니다. 전두환이 요새 돌아가시고 나서 6.5를 묻지를 못해가지고 집에 그냥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룩한 그건 앞으로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임자도 좋고 후임자도 좋아가지고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박정희는 잘했는데 그 뒤에 전두환 정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나를 말아먹었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등등. 그래서 이 박정희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데 워낙 많은 일을 한 사람이니까 1979년 11월 3일 지금 없어진 중앙청 앞에서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유튜브를 보시면은 국립교향악단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를 연주합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교향시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었구나 하는 거 압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 탁 끝나는 이게 영웅의 삶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걸 연주를 했어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책이 있습니다. 니체가 쓴 책의 서문이 아주 명문입니다. 그것을 음악화한 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작곡한 사람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서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초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인. 초인은 어떤 사람이냐? 더러운 강물을 들이마셔 바다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면서도 끝까지 순수한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다. 더러운 강물을 들이마셔 바다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면서도 끝까지 순수한 영혼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초인인데 저는 이거 읽어보니까 이게 박정희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정희가 바로 질풍노도와 같은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어려움도 겪고 수모도 당했지만은 결국 그런 더러운 강물 같은 세상을 청산하고 바다와 같은 한국 사람이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대접받는 이런 바다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청탁을 다 들이마신 사람입니다. 청탁을 다 들이마시면은 보통 사람도 같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을 맑게 유지한 사람이다. 영혼을 맑게 유지했다는 게 총을 맞고도 난 괜찮아.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그 마지막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려면은 박정희는 4가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교사, 군인, 혁명가, 그리고 위대한 CEO, 그리고 부끄럼 타는 초인 또는 난 괜찮아 세대의 챔피언이었다. 난 괜찮아 세대의 챔피언이었다. 저는 난 괜찮아 세대의 제일 막내인데 배고픔을 아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제가. 그리고 풍요를 즐기기 시작한 첫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아니까 박정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전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가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77년, 나라를 만든 지는 77년, 건국한 지는 77년, 그리고 해방된 지는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80년을 되돌아보면은 가장 위대한 문명 건설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 그런데 좀 후배들이 좀 게을러가지고 또 이 부정적 역사관에 오염돼가지고 이승만 박정희를 깎아내리고 전두환 깎아내리는 것을 업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The Greatest Story Ever Told가 아니라 요새는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아니라 The Greatest Story Ever Told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우리 최석호 소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